오늘 수업은 1748년에 출간된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입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입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요즘 한창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슈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후보자 측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명분은 사법개혁입니다. 오늘 수업의 첫 번째 목표는 여러분이 사법개혁이 무엇인지,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불필요한지, 또 개혁을 한다면 그 개혁의 비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을 판단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몽테스키웨의 법의 정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여러분이 법의 정신이라는 고전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들어보았지만 거의 읽지 않았던 책, 무려 750페이지에 육박하는 책이라 엄두도 나지 않았던 책, 오늘 수업에서 알려드립니다. 법의 정신은 삼권 분립을 최초로 주장했던 책입니다. 삼권 분립은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에서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원리 중 하나죠. 법의 정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창안한 셈입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에 엄청난 호응을 받았습니다. 본국인 프랑스는 물론이고 18세기 유럽 지식인 계층 대다수가 읽었을 것입니다. 출간 후 2년 동안 무려 22쇄를 발행했으니까요. 이 책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읽혔는지는 시대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몽테스키웨가 활동하던 18세기는 서구 중세의 쇠퇴기였으며 근대가 막 태동하려 하던 때였습니다. 14, 15세기의 르네상스, 16세기의 종교개혁, 17세기의 과학혁명을 지나 이 책이 출간되었던 18세기는 사회계약설이 정치개혁을 추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중세의 끝이며 근대의 시작이 맞물렸던 유럽의 18세기 중반은 여러가지 사상이 뜨겁게 대립하고 뒤섞이던 용광로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었지만 로마 가톨릭은 여전히 건재했고 여기에 종교개혁의 결과로 개신교가 독자적인 세력을 만들어냈습니다. 강력한 전제 왕권이 존재하는 동시에 공화정도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000년 넘게 이어온 기독교적 세계관은 공고했지만 이성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들이 명백히 밝혀지기 시작했고 도시와 상인들이 성장하면서 왕과 귀족이 아닌 사람들의 정치적 역량도 상승했습니다. 옛것과 새로운 것이 반대되기도 하고 모순되기도 하면서 옛것을 과연 어디까지 고수할 것인가, 새로운 것을 어느 선까지 용인해야 할 것인가, 이 둘은 과연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부득이 하나를 폐기해야만 하는 것일까. 수많은 질문과 논의들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문적이고 사변적인 질문들이 아닙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굳건했던 원칙인 신의 섭리가 의심받기 시작하면서 과연 인간은 어떠해야 하는지, 국가는 또 어떠해야 하는지, 또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아무도 결정적인 동의를 받지 못한 채로 삶의 좌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사람들은 표류했습니다. 사회 구성체에 대한 확고했던 그간의 정의는 힘을 잃었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근간이 흔들렸습니다. 왕이 바뀌기도 하고 심지어 처형을 당하기도 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법의 정신이 출간된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외교관이었던 영국의 데이비드 휴을 비롯하여 유럽 당대 많은 지식인들에게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사회계약론자들은 이 책을 극찬했는데 이러한 담론 주도층의 호평에 힘입어 대중적으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책을 좋게 평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비교적 온건한 진보개혁을 주장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기존 질서에는 어긋나 있었으니까요.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결정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금서로 지정을 합니다. 몽테스키웨는 상당한 인기에 버금한 상당한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고 반박하면서 생을 마감합니다. 법의 정신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역사적 성과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 교육과정, 사회탐구 영역 법과 정치에서 법의 정신을 소개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에서 선정한 인문고전 100선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에는 많은 번역서들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의 정신을 검색하면 최상단에 M출판사, C출판사, D출판사가 나란히 올라 있습니다. 이 중 M과 C는 축약본이고 D는 완역본입니다.
M은 전체를 추격했고 C는 일부와 일부만을 선별하여 추격했습니다. 사실 법의 정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가며 읽지 않아도 되는 책입니다. 만약 이 책이 어렵다면 양이 많아서 어려운 것이지 내용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축약본을 읽는다는 것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축약본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축약한 사람은 본인이 법의 정신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을 추려서 축약을 한 건데 독자들이 보기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왜곡과 편집의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또 축약을 하다 보니 오히려 전체 맥락이 끊어져서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독자분들도 있었습니다. D 출판사의 책은 완역이긴 한데 번역 자체에 대한 불만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완역본이 차라리 낫습니다. 만약 읽으신다면 완역본을 우선적으로 고민해보세요. 편집은 M과 C가 깔끔한 편인데 특히 C 출판사는 문고판 형태라서 휴대하기에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완역본을 선택하신다면 굳이 모든 페이지를 다 공들여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짧은 일부는 꼭 읽으세요. 그런 뒤에 소제목을 훑어보시고 읽고 싶은 부분을 순차적으로 읽으세요. 그러면 왜 굳이 완역본을 읽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안 읽는 것과 아예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못 읽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앞뒤를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책의 배경입니다. 이 책이 지필된 배경을 알고 있어야 작가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또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고전 도서를 읽을 때 배경에 대한 이해 없이 독서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책을 읽으면 당연히 어렵고 재미도 없죠. 작가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안다고 해도 왜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인 경우도 많습니다. 몇 페이지 읽으면 내가 대체 이걸 왜 읽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는 나는 역시 이런 책하고는 맞지 않나봐 하고서 포기를 하죠. 책을 읽긴 해야겠고 그래서 고르게 되는 책이 지식의 함량이 고등학교 교과서보다도 못한 책이거나 말랑말랑한 자기계발서나 위로 힐링 도서들입니다. 이런 책들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고전 도서를 읽는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타임머신을 타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여행 갈 때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가시나요? 아니죠. 최소한 어디서 묵는 것이 좋은지, 어딜 들러야 하는지, 또 풍토병은 무엇인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최소한 맛집은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미리 알아보잖아요. 그런데 고전은 왜 그냥 읽으세요? 해외여행을 갈 때 맨몸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더구나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해외여행입니다. 아마도 그냥 간다면 엄청난 고생을 하겠죠. 그리고선 그 나라 최악이야 다시는 안 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독서도 비슷해요. 논어 맹자 같은 책들 또 이 책 법의 정신을 비롯하여 고전 도서가 재미없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준비가 없어서 그래요. 이 이야기는 독서법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특히 이런 고전 도서 읽을 때는 배경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배경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몽테스큐에는 18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학자입니다. 그의 청년기는 루이 14세의 시기였고 이후는 루이 15세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루이 14세를 주목해주세요. 법의 정신을 지필하게 만든 중요한 인물입니다. 루이 14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베르사유 궁전이겠죠. 여기 사진은 넷플릭스 드라마 베르사유에 나오는 루이 14세입니다. 몽테스키에의 생애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689년에 출생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장남이 아니었고 몽테스키에도 장남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아버지의 직위가 장남에게 세습되었습니다. 몽테스키에의 할아버지는 보르도라는 프랑스 어느 지방의 고등 법원장을 하던 귀족이었습니다. 이 신부는 몽테스키에의 큰아버지로 세습되었는데 몽테스키에는 장남이 아니어서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은 큰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큰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고등 법원장이라는 직위가 몽테스키에게 세습됩니다. 1716년 몽테스키에가 27세 때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직위를 9년 뒤에 경매로 팔아버리고는 파리로 이주합니다. 그가 직위를 판 이유는
파리로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몽테스키에는 학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지식인들의 모임인 프랑스 아카데미에 가입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파리 거주자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조건 때문에 몽테스키에는 한 번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아예 직위를 팔고 파리로 이주해버린 것입니다. 이주한 뒤 결국 1728년에 프랑스 아카데미에 가입하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유럽 나라들을 순회 여행합니다. 특히 영국에서 18개월 동안 체류하게 됩니다. 이 경험이 법의 정신을 집필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무려 20년 동안 집필한 법의 정신은 1748년에 출간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년 뒤 1751년에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금서 지정을 당하는 등 많은 지식인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잠깐 프랑스의 국왕들을 살펴볼 건데, 국왕들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통치자에 따라서 시대의 풍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극이나 시대극을 볼 때도 어느 왕이 통치하던 때인지 어느 정권의 시기인지가 시대적 배경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몽테스키에가 큰아버지의 직위를 물려받기 1년 전에 루이 14세가 죽었고 26세 때죠. 이후 몽테스키에가 죽을 때까지의 시기는 루이 15세 집권기였습니다. 루이 14세는 태양왕이라는 별명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매우 호전적이고 대담한 인물이었죠. 달 탄양이 나오는 삼총사 아시죠? 그 시기가 루이 14세 직전인 루이 13세의 시대였습니다. 왕권이 흔들흔들하던 혼란기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아이언 마스크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삼총사의 속편격인데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이 루이 14세 초기입니다. 디카프리오가 루이 14세 역할을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루이 13세의 뒤를 이어 겨우 5살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루이 13세 때와 마찬가지로 왕권은 여전히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어린 왕이 등극하였으니 더욱 위태로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귀족의 반란 때문에 궁전에서 탈출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유년기를 겪은 탓인지 권력 욕구가 상당히 강했고 세계의 패권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왕권을 공고히 다져나갔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의 최강국이었죠. 주변 국가들은 호전적인 루이 14세가 통치하는 프랑스의 야욕을 저지하느라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주변국들과 수시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때마다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대항했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어느 정도 강한 나라였냐면은 프랑스라는 한 국가가 영국,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세네 나라 연합군보다도 강했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가 벌인 주변국들과의 분쟁은 대체로 애매한 결과 이렇다 할 큰 소득 없이 종결되곤 했습니다. 국력은 소모했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는 어정쩡한 결과를 얻는데 그치고 맙니다. 루이 14세는 말년에도 기어이 큰 전쟁을 한번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입니다. 프랑스를 둘러싸고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이 연합한 상황입니다. 이 전쟁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인 왕이 죽었는데 마침 후사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루이 14세의 부인은 공교롭게도 바로 죽은 스페인 왕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루이 14세와 스페인 왕의 여동생인 부인 사이에는 아들도 있었고 손자도 있었습니다. 루이 14세는 자기 손자를 다음 스페인의 왕으로 앉히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죽었을 때 프랑스 왕위가 손자에게 세습된다면 프랑스는 스페인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굳이 전쟁을 벌이지 않더라도 스페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당시에도 유럽 최강국이었는데 스페인도 많은 식민지를 거느린 대국이었습니다. 만약 이 둘이 하나의 나라가 되어버린다면 유럽의 앞날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죠.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이 연합해서 이것을 저지하려 합니다. 이 전쟁은 무려 14년이 걸렸습니다. 전쟁 당사자국끼리 합의하면서 종결되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를 보면 프랑스가 패배한 건 아닙니다. 루이 14세는 자신의 바람대로 자기 손자를 스페인 다음 왕 자리에 앉히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그 대신 손자는 프랑스 왕위 계승을 포기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결국 그의 꿈은 무산되었죠. 이 전쟁에서 프랑스와 스페인은 식민지를 포함한 많은 영토를 잃었고 재정도 악화되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는 잦은 전쟁으로 인해 주변국들과의 외교가 최악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국은 오히려 성장을 합니다. 루이 14세는 이렇게 엄청난 부담을 남겨놓은 채 루이 15세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족이었던 오를레앙 공작이 잠시 섭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루이 14세 시대를 반성하며 대대적인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루이 14세는 엄청난 재정난을 남겨놓았고 주변국들과의 외교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반면 경쟁국이었던 영국은 점차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를레앙은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 프랑스를 개혁해야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많은 지식인들이 이 개혁 의지에 호응했습니다. 몽테스키에도 그들 중 한 명이었고 법의 정신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탄생한 정치 개혁안 중 하나입니다.